60년대 초 대한민국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서 국민들은 하루 한 끼를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에게 제철소라는 단어는 사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 재건을 꿈꾸던 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짓고 높은 건물을 올리려면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든 철이 있어야 한다. 철은 곧 산업의 쌀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이 없으면 모든 산업은 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제철소 건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나라가 종합 제철소를 짓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웃음을 경악으로 바꾼 영일 만에 모래바람 속에서 피어난 뜨거운 쇳물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5개국 8개 기업으로 구성된 국제제철 차관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년여의 협상 끝에 돌아온 대답은 노였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 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 한국은 차라리 그 돈으로 농업을 육성하거나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현명하다. 선진국들이 그어놓은 국제 분업의 논리 앞에서 한국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관단은 해체되었고 한국은 제철소 건설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운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박태준 사장입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 전혀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농업 발전 용도로 묶여있던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전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도박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의 고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우리 조상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돈을 산업시설에 쏟아붓겠다는 결단. 실패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영일만의 기적은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 4월 1일 마침내 포항제철소가 착공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누런 모래바람은 눈을 뜨기조차 힘들게 했고 숙소는 조립식 가건물인 일명 롬멜하우스였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이곳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고 자며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박태준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철저한 훈시를 남깁니다. 이 제철소는 조상들의 핏값으로 짓는 것이다. 만약 우리 세대에서 이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실패한다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다. 그때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양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배수진을 친 군인의 각오였습니다. 이 우양우 정신은 포항제철의 유전자가 되었고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밤낮을 잊은 채 건설에 매달렸습니다. 제철소 건설 중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발전 송전 설비 기초공사 현장의 폭파 사건입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박태준 사장은 기초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한 균열과 부실 공사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주변에서는 조금 보수해서 그냥 쓰자라고 만류했지만 박태준 사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1, 2년 쓸 공장이 아니라 국가의 100년 대계다. 그는 즉시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오게 하여 수개월 동안 공들인 결과물을 단번에 폭파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음은 전 직원에게 포항제철에 적당히는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완벽주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기계는 들어왔지만 어떻게 돌리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본과 유럽의 기술자들 옆에 붙어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자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노하우를 알아내기 위해 그들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기술을 받아주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당시 일본 기술자들은 한국이 철강 생산에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밤샘 연구와 실습 끝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서서히 설비의 주인이 되어갔습니다. 착공 후 3년 2개월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1고로 용광로에 불을 지피고 쇳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용광로 안에 불을 지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쇳물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실패인가? 우양우를 해서 영일만에 빠져야 하는가? 박태준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첫 용광로 가동에 실패한다면 그 손해는 물론이고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마침내 시뻘건 쇳물이 출선구를 뚫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현대적 용광로에서 쇳물을 생산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뻘건 쇳물은 단순히 금속의 녹은 형태가 아니라 가난을 끊어내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의 뜨거운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의 성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는 생산한 철강을 국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국내 기업들에게 공급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포스코의 강판이 있었기에 포니가 탄생할 수 있었고, 현대중공업은 질 좋은 후판이 있었기에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건설, 그리고 냉염 간판과 철근은 한국의 아파트를 올리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포항제철은 산업의 심장이 되어 신선한 혈액을 온몸에 공급했습니다. 포스코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기업들을 지원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우뚝 섰습니다. 갯벌 위에서 시작된 무모한 도전이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다. 포항제철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와 완벽을 기하는 장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이 그어놓은 한계에 순응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철을 사다 쓰는 나라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포스코의 역사는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가 흘린 피와 땀의 기록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은 지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영일만에서 시작된 그 불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밝혀줄지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